전라남도 구례군 119 상황실에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 주인은 숨을 헐떡거리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여기 봉남리 박순자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119 대원은 침착하게 주소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3분 만에 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구급차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박순자 할머니네 집이네. 무슨 일이래? 아까 집으로 뛰어가는 걸 봤는데. 수십 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이웃들의 걱정 어린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대문이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전날 내린 폭우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입니다. 구급대원들은 다급하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선임 구급대원이 재빨리 할머니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측정기를 연결하는 사이 할머니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그 시선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강한 의지가 번쩍였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통해 희미한 숨을 내쉬며 구급대원의 팔을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파출소에 김경희를 불러주세요.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78세의 노인의 손길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으로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은 할머니의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상태가 위급하세요. 구급대원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구급대원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응축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김경희. 할머니의 애원에 선임 구급대원은 잠시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연락해 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살짝 풀리며 감사의 표정이 어렸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실으면서 선임 구급대원은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구급대원은 곧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구례 시내의 작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후배 구급대원은 무전으로 지역 파출소에 연락했습니다. 구례읍 파출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사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골 파출소 특유의 친근함과 진지함이 공존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입니다. 혹시 김경희님이신가요? 저는 당직 순경인데요. 무슨 일로 김경희님을 찾으시는 건가요?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상태를 전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직 순경의 목소리가 조금 놀란 듯 들렸습니다. 당직 순경은 옆에 놓인 출동 일지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김경희님은 지금 마을 반대편 사고 현장에 출동 중이십니다. 오전에 화개장터 쪽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전으로 상황 전달해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구급대원은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할머니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은 몸을 낮추어 그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영호야.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의 그리움이 응축된 어머니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임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초록색 선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며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지금 아트로핀 주입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주름진 손에는 파란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미약한 힘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약했지만 구급대원의 눈에 곧바로 포착되었습니다. 할머니, 마스크 유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가 위급하세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의지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김경희에게 집 서랍을 확인해 달라고. 할머니는 말을 이어가는 중간중간 숨을 헐떡였고 애써 의식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끊기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차 안을 감쌌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는 사이 젊은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의료인의 사명감을 넘어선 인간적인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꼭 전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구급대원의 진심 어린 약속에 할머니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가느다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기다림의 끝에서 마주한 희망의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구급차는 마지막 희망을 싣고 읍내 유일한 의료기관인 구례보건소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잠시 후 구례보건소 앞에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한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감색 경찰 제복을 입은 그는 지역 파출소의 김경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이 가득했고 평소의 차분함보다는 급한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경찰차 문을 닫자마자 보건소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응급실 접수처에는 중년의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김경희입니다. 김경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김경희를 바라보았고 곧 주변에 있던 의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마침 응급실에서 나오던 젊은 의사가 김경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김경희님이세요? 할머니께서 계속 찾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김경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구례읍으로 발령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는 몇 번의 만남뿐이었고요. 그저 동네 경찰과 주민의 관계였을 뿐인데 왜 할머니는 그토록 자신을 찾았을까요? 할머니 건강은 어떻습니까? 김경희의 질문에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올리며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고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경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손으로 제복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와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묘하게 눈길을 끌었던 노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간절히 찾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저를 찾으셨을까요? 김경희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아까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와 함께 응급실 밖으로 나오고 있었고 김경희의 말을 듣자 다가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께서 의식이 희미해지면서까지도 죽기 전에 김경희를 봐야 한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집 서랍을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정말 간절해 보이셨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김경희의 눈썹이 다시 모아졌습니다. 서랍? 할머니의 집에 있는 서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 김경희는 문득 발령 이후 할머니와 마주쳤던 몇 번의 짧은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김경희를 보는 순간 묘하게 변했고 그 이후로도 두어 번 마주칠 때마다 할머니는 김경희를 유심히 살펴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노인의 외로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자신을 찾는 모습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경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가보겠습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자신을 찾았던 이유와 서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지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순찰차에 올라타며 지리산이 내려다 보이는 방향, 할머니의 집을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남리라고 적힌 낡은 안내판이 나타났습니다. 김경희는 마을로 들어서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양옆으로는 197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담장에 분홍빛 밭꽃이 피어있는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김경희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1980년대에 멈춰선 듯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목재 장롱, 그리고 오래된 수납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세월이 비켜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경희의 시선이 거실 한켠에 있는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맨이 서랍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종이 끝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참나무로 만든 서랍장은 윤이 바른 채 수십 년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신문과 전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먼저 신문을 들었습니다. 신문은 1985년 4월 17일자였고 김경희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일면에는 굵은 활자로 옷의 아동시장에서 실종, 가족 애타게 찾아 라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기사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옷의 남아가 시장에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영호였고 실종 당시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와 짙은 청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영호. 김경희가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읽었을 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시기에 만들어진 듯한 실종 신고 전단지도 있었습니다. 전단지마다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라는 절박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할머니의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경희는 서랍 가장 아래에 있던 두꺼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영호라고 정성스레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갓난 아기 시절부터 점점 성장하는 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생 직후의 사진, 100일 사진, 첫돌 사진, 그리고 그 이후로 매 생일마다 찍은 사진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영호 5살, 계곡, 물놀이라고 적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김경희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소년의 가슴 부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특이한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잠깐, 김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거실 한쪽에 놓인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자신의 셔츠 버튼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자신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시작해 별처럼 퍼져나가는 독특한 화상 흉터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그가 발견될 당시 이미 흉터가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김경희는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 자신의 흉터와 비교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년의 흉터와 자신의 흉터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사진을 들어 자신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이목구비와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란 눈빛, 그 이후로 자신을 마주칠 때마다 보이던 애틋한 시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찾았던 이유. 그는 눈을 감았고 얼마 전 할머니와 처음 마주쳤던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오후, 박순자 할머니는 집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구례읍의 생활 필수품점이었지만 시골 특유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쌀과 반찬거리를 사들고 비닐봉지를 든 채 슈퍼마켓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낯선 얼굴, 새로 부임한 경찰이 동료와 함께 인사를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새로 오신 경찰관님인가 보네요. 슈퍼 주인 최 씨 아저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마음은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새 경찰관의 옆모습, 특히 눈매와 콧날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40년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열어 안쪽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간 매일 지갑에 넣고 다녔던 5살 영호의 사진이었습니다. 비닐로 여러 번 더 씌워져 있었지만 접히고 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과 거리의 경찰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매가, 콧날이 정말 닮았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영호와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왔지만 이렇게 심장이 뛰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김경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걸어간 몇 걸음이 40년의 여정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새로 오신 경찰관님 맞으신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경희는 돌아보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더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콧날, 인매까지 영호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발령받았습니다. 김경희라고 합니다. 김경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할머니는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성인의 목소리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특유의 음색은 할머니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의 사적인 질문에 김경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로 45살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45살. 실종된 영호가 살아있다면 그 나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자라셨나요? 김경희는 처음 만난 노인의 질문이 다소 사적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었지만 나이 드신 분의 친근한 관심으로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기록에 따르면 5살 무렵에 어떤 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흔들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김경희는 시계를 확인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파출소로 오세요. 김경희가 가벼운 목례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할머니의 눈에서는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경찰, 우리 영호일 수 있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40년간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흔들리는 다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구석의 오래된 수납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서랍을 열자 빛바랜 사진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들의 성장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 가장 선명한 사진을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김경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매가 똑같아. 할머니는 사진 속 영호의 눈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모양의 콧날, 웃을 때
오른쪽이 더 올라가는 입술의 모양까지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더 물어봐야 할까? 갑자기 혹시 당신이 내 아들 아닌가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 할머니는 탁자에 펼쳐진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할머니는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보니 하늘이 어두워지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지리산 인근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구례읍에도 비상 대비를 하라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비가 오는구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마을 방송이 울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현재 복남천의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천 주변 주민들은 즉시 마을회관이나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할머니는 그 방송을 듣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복남천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누군가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움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경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복남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고 있어요. 김경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진짜일 거야. 40년 동안 기다렸어. 알겠습니다. 짐을 조금만 챙길게요. 할머니는 서둘러 대피소에 가져갈 짐을 챙기러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우르릉 쾅 천둥 소리와 함께 집 뒤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지붕 일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집 뒤편의 작은 개울이 이미 범람하여 마당으로 물이 밀려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김경희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불어난 물살에 떠내려온 커다란 나무 토막이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무는 빠른 속도로 할머니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김경희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강하게 밀치며 자신이 대신 나무 토막에 부딪혔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김경희가 쓰러졌고 그의 셔츠 일부가 나무의 거친 가지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놀라 김경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경희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제복 상의는 젖은 채로 찢어져 흉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슴 왼쪽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진 독특한 반달 모양의 흉터, 마치 초승달이 가지를 뻗은 듯한 특이한 형태의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4살이던 영호가 부엌에서 끓는 물주전자를 만지다가 쏟아 화상을 입던 그날, 병원에 실려가 치료받던 그 상처의 모양,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흉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김경희는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옛날에 생긴 상처예요. 김경희는 당황한 듯 서둘러 찢어진 셔츠를 여미려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왜 할머니가 자신의 흉터에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결심한 듯 집 안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쓰러진 장식장 쪽을 바라보며 서랍을 뒤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할머니의 모든 감각은 흐려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도 물이 불어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40년 만에 찾은 아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안 됩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김경희의 다급한 외침도 들리지 않는 듯 할머니는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집 측면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담장이 무너지고 물이 거세게 집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고 강했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김경희는 할머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김경희의 간절한 외침에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은 이미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빠져나와 마을 높은 곳에 위치한 학교 체육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경희는 할머니를 안전한 지점까지 데려다 준 뒤 또다시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비에 젖은 길을 걸으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로 집에 돌아가 서랍에서 영호 사진을 들고 김경희를 찾아갈 거야. 확실해. 그 흉터는 절대 우연일 수 없어.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은 비에 섞여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남천의 물은 아직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불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구례읍 체육관에서는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방송에서는 수위가 안정되었으니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귀가해도 좋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40년 만에 보는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보따리를 챙겨 나섰습니다. 김경희를 찾고 싶었지만 그는 다른 구역으로 파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파출소로 찾아가면 돼.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체육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폭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진흙이 쌓여 있었고 처마 밑으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열지 않았고 주민들은 집 앞 물을 퍼내기에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몸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이웃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셨어요? 집이 좀 물에 잠겼다던데. 할머니는 이웃의 인사도 무한 채 자신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마당에는 폭우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관심은 오직 집 안 서랍에 있는 사진첩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할머니는 울먹이며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젖은 바닥 위로 물방울 자국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식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물이 들어왔던 탓에 서랍이 부풀어 잘 열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힘을 주어 당겼습니다. 마침내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는
다행히 비닐로 잘 싸놓은 사진첩들이 무사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영호야, 이제 엄마가 너를 찾았어. 사진첩을 꺼내려는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강하게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아! 할머니는 통증에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지금은. 곧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할머니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순간 창문 너머로 이웃 주민 김 씨가 할머니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집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김 씨는 급히 대문을 열고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씨는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할머니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시야로 구급대원을 바라보았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파출소에 김경희를 불러주세요.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4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기 직전에 심장마비로 병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김경희는 할머니, 아니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종된 그 아이라고? 김경희는 갑자기 일어나 벽을 짚고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채로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찾고 있었던 거야. 김경희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홍수였습니다. 충격과 혼란,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언제나 자신의 부모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려진 것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김경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의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고 결심한 듯한 표정이 얼굴에 서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내 어머니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갑자기 의료진이 했던 말이 김경희의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온전히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자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 40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김경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김경희는 급박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경찰차 열쇠를 꺼내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그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지 몇 시간 만에 그는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구례보건소 앞에 경찰차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경희가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제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은 평소에 침착한 경찰관과는 달랐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선 김경희는 접수처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접수 담당 간호사는 김경희의 다급한 모습에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5층 동쪽 병동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김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5층에 도착한 김경희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섰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할머니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김경희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전 5살 소년 영호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것을 본 김경희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의사는 걸음을 멈추고 김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모습에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보게 해주세요. 김경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요? 박순자 할머니? 의사의 놀란 표정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어렴풋이 아들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관이 자신이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저입니다. 의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상태가 매우 위중해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김경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았는데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어머니,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아들. 그 재회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김경희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짧게 면회를 허락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 드디어 만났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영호예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김경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유리창을 통과해 어머니에게 닿기를,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힘을 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김경희는 복도 의자에 무거운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중환자실 내부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니 연속적인 경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희는 순간 얼어붙은 듯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김경희는 벌떡 일어나 유리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중환자실 내부에서는 의료진들이 할머니의 병상으로 급히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카트를 밀고 달려오는 소리, 의사들의 긴박한 지시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코드 블루, 심정지 위기 상황입니다. 의사의 외침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김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정지, 안 돼. 제발 안 돼. 김경희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유리를 긁었고 그 소리는 그의 가슴 속 절박함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들이 심장 충격기를 준비하고 한 의사가 할머니의 가슴을 힘차게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막 찾았는데 김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우 40년 만에 서로를 찾았는데 이대로 영원한 이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40대 중년 남성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마치 5살 소년의 그것처럼 순수하고 절박했습니다. 1, 2, 3 충격. 의사의 외침과 함께 심장 충격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잠시 들썩였다가 다시 침대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경고음과 함께 평평한 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1, 2, 3 충격.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김경희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무력감의 표현이었고 인생의 불공정함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기엔 너무 잔인했습니다. 제발 사셔야 해요. 김경희의 간절한 기도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 내부의 긴박함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쉬지 않고 할머니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김경희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담당 의사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김경희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말하기 어려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경희님,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 기능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의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김경희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김경희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작았습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의사는 김경희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원하신다면 잠시 들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의사의 눈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김경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안내에 따라 그는 방호복을 입고 손을 소독한 후 중환자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각 걸음마다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상 위에 누워 있었고
수많은 기계와 호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이 마치 인생의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할머니의 병상 옆에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눈썹의 모양, 코의 선, 입술의 곡선.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으며 수십 년의 노동으로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김경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는 평생 부르지 못했던 호칭에 대한 그리움과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아들의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것은 할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예요, 영호예요. 모니터의 약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방 안에 울릴 뿐 할머니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희미한 숨결만이 느껴졌습니다. 김경희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김경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길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아이처럼. 제가 미리 알았다면 더 일찍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모니터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지는 소리가 김경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너무 늦었지만 가시는 길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옆에 있을게요. 김경희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아들로서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경희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심장 모니터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김경희의 눈에도 그 차이가 보였습니다. 김경희가 놀라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급히 눌렀고 곧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변했어요.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의아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는 다시 모니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미세한 변화가 있네요. 심장 리듬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김경희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경희는 병원의 허락을 받아 중환자실 옆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깨어나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의사가 다시 한번 할머니의 상태를 점검했고 놀랍게도 할머니의 상태는 밤사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안정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의사의 말에 김경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었고 40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강인함에 대한 경애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경희는 경찰 업무와 병원을 오가며 할머니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김경희님.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할머니의 강한 생명력과 의지가 회복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의사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4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고 그 의지는 이제 삶을 향한 투지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김경희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병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경찰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제 구례읍으로 발령받게 된 이유에 대해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김경희는 할머니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김경희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마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던 중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경희님, 할머니께서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신가요? 간호사의 말에 김경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즉시 동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일을 미루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이미 병실에 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경희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직 제복을 입은 채였고 모자는 어디선가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병실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40년 만에 진정한 재회의 순간이 이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김경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할머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는 김경희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조금씩 대화도 가능하세요. 김경희는 의사의 허락을 받아 할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할머니 곁에 선 김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움직여 김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김경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점차 할머니의 눈에 인식의 빛이 들어왔고 김경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이 김경희를 향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간직해온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경희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네, 어머니. 영호예요.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호야. 그 한마디에 담긴 40년의 그리움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더 크게 흘러내렸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40년. 매일 기다렸단다. 할머니는 약해진 손으로 김경희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들의 눈과 코, 입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사진 속에서만 보아온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내 얼굴 잊지 않으려고 매일 사진을 보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모성애는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 미쳤다는 말, 다 들었지만 엄마는 알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김경희도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찰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를 찾은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의 슬픔을 씻어내는 미소였습니다. 이제 더는 찾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말에 김경희는 더욱 굳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더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기 있어요. 영원히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방 안에 있던 의료진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간호사는 몰래 눈물을 닦았고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 복도에서 김경희와 마주친 의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회복은 의학적으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머님의 강한 의지와 당신을 만나려는 소망이 이루어진 거겠죠. 의학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의지일 겁니다. 의사의 말에 김경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과 찾음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구례읍 복남리의 작은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활짝 피어 예쁜 색깔로 담장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에는 새로 심은 상추와 고추 모종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고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태어난 지 2주가 지난 토요일 오후 김경희는 제복 대신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와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노크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0년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을 찾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들어오렴.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직도 영호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김경희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따뜻한 식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경희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닦으며 나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위태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생기가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40년의 슬픔 대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김경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제가 공식적으로 박영호가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김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건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단다. 내 심장이 알았어. 40년이 지났어도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아보는 법이야. 김경희는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내 아들 영호. 이제 꿈에서도 더 이상 너를 찾지 않아도 되겠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아는 채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경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고 놀랍게도 동네 주민들이 음식과 선물을 들고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영회를 준비했어.
문을 열자 마을 주민 20명 정도가 박수를 치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할머니의 40년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 결말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경희님. 아니, 이제 영호라고 불러야 하나요? 마을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집 안으로 들어와 작은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술과 안주가 나오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 후 김경희와 할머니는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이사 오려고요. 김경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읍내에 전세 아파트를 구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퇴근 후에 매일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니? 매일 볼 수 있는 거니? 네, 이제부터는 매일이요. 김경희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여행 계획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들로서요. 제주도 설악산, 그리고 가을에는 내장산의 단풍도 보러 가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 추억이 너무 많아요.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경희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이제부터 매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할머니는 긴장한 듯 했지만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김경희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화면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경희는 사진을 확인한 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로가 아닌 함께인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의 시선은 밤하늘의 별들을 향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서로,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